노인생활시설 학대 예방, 노인생활시설 학대의 이해. 저리 가! 누굴 바본 줄 알아? 어르신,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오늘도 어르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처음 며칠은 허탕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돌봄의 과정이라 생각하며 기다리는 수밖에요. 이럴 때는요,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과 뭔가를 하려면 그분과 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들도 사람이다 보니 계속 거부하거나 혹은 폭력성이 강한 분들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루 몇 시간도 힘든데 8시간 정도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일이 두렵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공단에서 전문 교육도 충분히 받았고, 또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미리 철저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겁나진 않아요. 기다림과 이해가 단단히 닫힌 어르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행복 열쇠였던 겁니다. 나를 만나 행복해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오늘도 나는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나의 두 번째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요양보호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노인 돌봄, 사회적 책임의 시대. 과거 노인 돌봄의 주체는 가족, 특히 여성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점점 바뀌고 있는데 사회적 부양, 즉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약 20년 전인 1998년에는 노인의 부양 책임에 대해 10명 중 9명이 가족 부양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2016년에는 10명 중 3명만이 노인 부양의 주체가 가족 부양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1998년에는 거의 없었으나 2002년에는 10명 중 3명 정도로 늘어나다가 2008년부터는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노인의 사회적 부양 책임 의식은 왜 계속 확산되고 있을까요? 첫째, 가족 내 부양 인력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 내 부양 인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유소년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 노인 부양을 책임질 유소년 인구수의 절감은 곧 노인 부양을 개인이 책임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과거 노인 부양의 주요 역할을 했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노인의 부양 책임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당연시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를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여성 부양 인력 감소라는 수적 변화뿐만 아니라 여성이 노인 돌봄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의식 변화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급속한 고령사회로 노노 부양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고령사회, 더 나아가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상황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녀보다 배우자가 노인 돌봄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배우자 또한 고령의 노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 부양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양의 형태에서는 노인 돌봄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구 형태의 변화 때문에 사회적 부양 책임 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고령자 가구의 형태를 살펴보면 2세대 혹은 3세대 가구는 16.3%에 불과하고 대부분 부부 또는 1인 가구로 자녀가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높습니다. 이와 같은 가구 형태에서 가족이 노인 돌봄을 책임지기에는 어려움과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노인의 사회적 부양 책임 의식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노인 돌봄을 사회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는 실제로 노인 돌봄을 수행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노인이 양로원 또는 요양원 등의 노인생활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회적 부양은 2가지 방법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노인이 가정에 머무르며 일부 시간 동안 사회적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재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생활시설에 입소하여 사회적 돌봄을 받는 것으로 이를 시설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각각의 부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가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서 재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시설 유형에 속하며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노인은 해당 제도에서 재가급여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한편 시설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는 시설 유형에 속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흔히 양로원이라고 부르며 노인복지법에서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제시하고 있고 흔히 노인요양원으로 많이 언급하는데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노인이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잠깐! 그럼 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병원은 같은 기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같은 시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둘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인력, 입소 조건 및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도 다릅니다. 노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은 노인요양원이고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은 노인요양병원입니다. 따라서 노인요양병원은 질환이나 장애가 있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돌봄 제공시설에서 노인과 돌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이후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2008년에 347개, 2016년에는 425개로 22.55% 증가하였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8년에 1,832개, 2016년에 5,163개로 181.8% 증가하였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2008년에는 2,298개, 2016년에는 3,168개로 37.8% 증가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이 8년 만에 95.6%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돌봄 제공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입소노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학대 발생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인간답고 아름다운 노후를 영위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돌봄의 의미. 노인돌봄은 단순히 의존적인 노인의 신체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친근함과 헌신, 관심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관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은 신체적 차원만이 아닌 정서적, 사회적 측면까지도 돌봄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노인 돌봄은 노인 개인의 삶에서 노년기의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의 중요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에게 자신의 생활을 일부 또는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노인 돌봄은 노인이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즉, 바라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경험한 노인이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보살펴주어 노인의 품위와 존엄을 끝까지 지켜주는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련 글 하나를 살펴보고 갈까요? 이 글은 배설일 타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초조하고 불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시한 글처럼 노인이 배설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여 배설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초조함, 무력감, 그리고 비참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배설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노인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무가치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들이 존엄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가능한 기저귀 착용을 하지 않는 등의 케어 방법을 통해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단순히 의식주와 관련하여 일상생활 보조 및 신변 처리 등의 역할만이 아니라 친밀성과 관심 같은 정서적 관계까지도 제공하는 등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전방의 용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돌봄 제공자의 중요성은 얼마나 확대되고 있을까요?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중장년층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기 간병 상태일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1위를 차지한 것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으로 장기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전문 간병인에게 간병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중장년층이 전문 간병인에게 간병받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유추할 때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가족이 아닌 전문 돌봄 제공자에게 도움을 받는 경향은 점점 더 증가할 것입니다.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노인을 돕는 대표적 돌봄 제공자는 요양보호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 지원 및 인지활동 지원도 제공하는 직업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담당 역할 중 많이 할애하는 일은 식사, 개인 위생활동, 몸단장, 배설 등 신체활동 지원과 세탁,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를 마치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 등으로 보는 편견 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의 필요에 맞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지원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겪는 노인에게 삶의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는 한 줄기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존엄한 삶을 끝까지 유지시키는 마지막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떤 여건에 놓인 노인이라도 존엄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를 구체적 실천으로 옮길 뿐 아니라 노인 스스로도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음을 알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고도의 휴먼 서비스 제공자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생활시설은 노인의 인권을 수호하는 장소이며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인권을 끝까지 방위하는 좋은 돌봄의 책임자입니다. 노인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용사들의 체험담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 요양보호사가 말하는 김씨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양원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아들이 치매 어머니의 입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집안 아무 곳에서 대소변을 보시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싸움도 많이 했다고 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쉽게 시설에 보내기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은 어머니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거듭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설을 떠났습니다. 김씨 어르신은 장기요양 3등급으로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는 배회하는 어르신입니다. 요양원의 침대, 거실, 프로그램실을 하루에도 몇 바퀴씩 돌고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소파에 한참 있다 가시곤 했습니다. 김씨 어르신은 꽃을 좋아하셨습니다. 거울을 보여드리고 빗으로 머리도 빗겨드리면서 어르신, 꽃처럼 예쁘세요 라고 말하면 아이처럼 방긋 웃으면서 응, 그랴, 고마워 라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 어르신이 갑자기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을 잊어버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협력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뇌의 기능이 멈춰서 이런 증세를 보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김씨 어르신은 침상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도 가능했습니다. 임종날에는 첫날 찾아왔던 아들을 비롯하여 보호자인 가족들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의 온몸을 닦고 예쁜 옷으로 갈아입혀드려서 생전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김씨 어르신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며 슬픔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케어 서비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치매로 인해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며 어르신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함께 나누고 감사의 기쁨까지 느끼는 것이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좋은 돌봄의 의. 좋은 돌봄은 무엇일까요? 좋은 돌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역지사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 또는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곧 좋은 돌봄, 존엄을 생각하는 돌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돌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좋은 돌봄은 서비스의 질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이라는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며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 환경 등의 구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인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좋은 돌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좋은 돌봄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은 좋은 돌봄을 가족 같은 개인 존중, 자립성 촉진, 기능 혹은 증상 개선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좋은 돌봄이라고 말한 가족 같은 이라는 표현은 가족과 유사한 애정과 친밀성, 일상생활의 공유, 이해, 신뢰, 교감, 편안함 등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스킨십을 하거나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인 존중은 요양보호사의 미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것, 한 인간으로 그리고 어른으로 대하는 것 등 개인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개별적인 취향 및 선택 존중 등의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립성 촉진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적 경험과 기술을 통해 입소 노인의 잔존 기능을 유지하고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하며 계속 움직이도록 하는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며 자극과 변화를 주도록 하는 등의 돌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 나빠지지 않게 예방한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기능 개선은 결과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태가 나아지거나 기능이 좋아지고 이상행동 등이 감소하며 식사를 잘하게 되거나 밤에 잘 자게 되고 나아가서 시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좋은 돌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좋은 돌봄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만족이라는 개념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즉, 입소노인의 시각에서 돌봄 서비스에 만족한 정도가 돌봄의 질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소노인이 만족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입소노인이 어떤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파악하려면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보려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입소노인이라면 무엇을 원할까? 라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비스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는 노인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케어인 퍼슨 센터드 케어의 의미와도 통합니다. 퍼슨 센터드 케어는 개인의 능력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개인의 가치와 선택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엄성, 자율성, 즐거움, 개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친구나 가족 등의 친밀한 관계, 본래 살던 집과 유사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퍼슨 센터드 케어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요? 입소노인의 입장에서 좋은 돌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 노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노인생활시설 입소노인이 제시한 건의사항을 통해 노인의 입장에서 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화된 케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급식과 관련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맛있는 밥과 반찬, 다양한 식단, 먹거리 수시 제공, 개인의 소화 능력과 입맛에 맞는 음식, 저녁 이후 짧은 공복 시간, 기호식품 허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욕구에 맞는 입소 생활을 희망한다고 대답하였는데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개인 물품을 비치, 개인 취미 생활 유지, 잦은 기저귀 교체, 본인 부담금 인하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입소노인은 입소 개인의 다양한 여건과 욕구에 좀 더 부응하는 케어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입소노인들은 돌봄 인력이 부족해서 요양보호사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가 어렵고 요양보호사가 입소노인들에게 신경을 쓰지만 현재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요양보호사가 더 충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요양보호사가 아침에 씩씩하게 출근하고 퇴근할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안쓰러워하는 등 개별적으로 돌봐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손이 부족한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길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 서비스의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입소노인이 고통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의료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원하고 있었고 치과 등 병원에 가고 싶을 때 병원에 데려다 주길 희망했습니다. 이렇게 입소노인들은 의료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병원 치료 동행 등을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입소노인들은 존중하는 종사자를 희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입소노인이 생각하는 존중하지 않는 종사자는 반말을 하는 종사자, 입소노인의 말을 정성스럽게 듣지 않는 종사자, 대답만 하고 무시하는 종사자, 명령조의 어투를 사용하는 종사자,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는 종사자, 낮은 인권의식을 가진 종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대화를 희망하고 인지 없는 노인의 체면을 지켜주며 입소노인을 존중하는 종사자를 존중하는 종사자라고 답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입소노인들은 입소노인을 존중하는 종사자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목욕 케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입소노인의 의견 중에 목욕 횟수를 늘려달라는 것과 더불어 목욕할 때 거칠게 대하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목욕을 할 때 목욕실이 아닌 방에서 탈의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과 동성애 종사자와 입소노인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목욕실 문을 열고 하는 것은 수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소노인은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하면서 위생적이고 배려 있는 목욕 케어를 원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6번째로 입소노인들은 다정다감한 케어를 요구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말벗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는데요. 거의 누워 지내기 때문에 말벗이 없어 외롭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 무료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입소노인이 겪는 낯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수의 입소노인들이 입소 이후 우울증을 겪게 되는데 새로 입소한 노인에 대한 소개와 함께 생활시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등 다정다감한 정서적 케어를 건의하였습니다. 7번째는 사생활 존중에 대한 요구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 2인실 이상의 다인실이며 혼자 방을 사용할 때는 자기 부담 부분이 증가하게 되는데 입소노인들은 개인 생활을 존중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개인 생활을 존중하지 않아 생기는 예로 인접 입소노인이 배설한 것을 치울 때 악취로 인해 간식 취식이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였고 독방을 사용할 때에는 요양보호사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공간이 비좁아 독방을 사용하고 싶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입소노인의 기저귀 교체 및 목욕 서비스 제공 시에는 종종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아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 하거나 남자 입소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할 때에도 가림막을 미사용하여 주변 입소노인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 생활을 존중하여 입소노인의 사생활 존중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번째는 교류 및 통신의 자유입니다. 입소노인들은 가족들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하지만 가족이 생활시설에 오지 않으면 만나거나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삶에 의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원활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희망했는데 먼저 가족들이 생활시설에 방문하는 것 이외에도 평소에 전화를 하고 싶으니 종사자가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생활시설에서 일방적으로 가져가서 사용 금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와이파이가 가능하게 하는 등 전체적으로 휴대폰 및 전화, 인터넷 사용으로 가족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9번째로 입소노인 간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소노인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욕설과 다툼이 있거나 중증 노인이 많아 대화가 불가능하고 특히 치매 노인의 욕설과 공격적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며 성추행 경험이 있는 입소노인도 있는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또한 입소노인들은 노인학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개념이 부족한 편이므로 입소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입소노인들은 입소노인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나 학대 등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10번째로 입소노인들은 산책 및 외부 활동을 요구하였습니다. 산책 기회 및 산책 횟수 증가를 필요로 하였는데 산책로가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바깥바람이 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쉽게 나갈 수가 없어 답답함을 느끼거나 혹은 산책할 때 기분 전환이 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이 가능한 경우 외부 활동을 하길 원하고 단체 소풍 등으로 바깥으로 외출할 기회를 원하며 종사자가 동행해야 외출이 가능하거나 혹은 외출이 불가능해서 답답하다는 등 시설 생활의 답답함을 산책 또는 외출 및 외부 활동 등으로 해소하고 싶어 했습니다. 11번째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입소노인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거실을 오고 가는 운동이 생활의 전부라며 체험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욕구에 적합한 활동을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입소노인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소일거리 등을 통해 용돈을 벌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호회 활동이나 취미생활에 공공기관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시설 생활의 무료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12번째로 사회, 문화, 정치,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길 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교 활동을 전체가 다 같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거나 종교 생활 프로그램 시 하기 싫은 의사도 존중받길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종교 행사를 개최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외출의 자유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및 투표에 대해서는 시설 내에서 투표를 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선거 투표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였으나 시설 측에 배려가 없었다고 하면서 선거 시 자세한 안내 및 참여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종교 생활 및 외출의 자유와 함께 국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번째로 쾌적한 시설 환경 및 안전한 생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소노인들은 입소노인의 방이나 거실 등에 있는 시계, TV, 소파 등의 필요 비품의 비치 및 교체를 원했습니다. 욕창과 관련해서는 단순 샤워가 아닌 욕창 시설이 필요하고 욕창 방지 관련 매트 및 침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물리치료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 적정 온도가 유지되며 휠체어 이용 시 마당 자갈로 이용이 불편하다면서 이동이 용이한 환경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과 관련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입소노인을 위한 비상벨이 미리 설치되어 직원 호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에 대한 신고 전화 홍보물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보호자가 음주 상태로 침입함에 따라 불편을 경험했다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소노인들은 자신의 알 권리를 보장하길 원했습니다. 먼저 시설 생활에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 하였는데 입소 시 생활 규칙 및 입퇴소 규정 등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먹거나 복용하고 있는 약의 출처를 몰라 답답하다는 등 입소노인의 시설 생활 및 복용약, 의료 처방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받길 원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이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서 좋은 돌봄을 이해하였다면 이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좋은 돌봄을 실천하는 방법과 그 수준은 다양하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노인인권 존중 케어 첫걸음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인권 존중 케어 첫걸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합니다. 돌봄을 제공하기 전 심호흡을 하면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가짐을 바로 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존중과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셋째, 입소노인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입소노인이 어떤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넷째, 신체적 돌봄을 진행하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먼저 허락받기, 프라이버시 유지하기, 과정 설명하기, 살살 만지기, 상태 관찰하기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의료 서비스는 의료인이 해야 합니다. 의료적 처치와 정확한 약물 사용은 의료인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섯째, 잔존 능력을 유지,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보행, 배변 및 소근육을 사용하는 등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퇴행합니다. 오늘은 한 보 더 걷고 내일은 한 번 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따뜻한 말을 건네줍니다. 반말, 욕, 비난의 말은 삼가고 웃는 표정으로 입소노인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덟째,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활동하기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아도 괜찮은 조명인가요? 실내 공기 환기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나요? 주변 소음, 실내 소음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입소노인의 체위 유지 및 변경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습도와 온도는 적절한가요? 좋은 돌봄은 단지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실천하는 태도와 행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인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끝까지 사람다움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명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인 인권이 존중되는 케어를 하고 있는지 관련하여 노인을 돌보는 태도에 대해 점검해 볼까요? 다음 문항들은 노인 돌봄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자신의 태도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인권 존중 케어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 민감성 갖기에 대해 학습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생활시설 학대 예방,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 민감성 갖기.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뿐 아니라 남의 도움 없이는 밥도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으며 눈은 멍하고 말은 느리고 어눌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도 없는 노인. 그런데 고집이 세고 까다로워 무엇을 해줘도 잔뜩 불만 섞인 표정으로 반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온 동네 떠나갈 듯 우러젖히며 세상에 태어난 귀한 자녀였고 꿈을 향해 전진했던 청소년이었고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키웠으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과 책임 있는 사회인이었으며 삶의 순간순간 위기를 겪었지만 잘 이겨내며 일생을 살아온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살아온 일생을 생각하며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최선을 다해 제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반복되는 과업을 제공하다 보면 늘 같은 마음과 실천으로 돌보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첫 번째에는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직업태도 첫 번째에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라고 명기하고 이를 매번 반복하며 우리를 점검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인권 침해 및 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일이 보도될 때마다 사람들은 모든 시설과 그곳에서 일하는 종사자 모두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좌절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노인학대, 과연 한 종사자만의 책임일까요?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의 여러 제반 여건과 환경, 시설의 운영 내용, 인력 구성 및 역할 분담, 더 나아가 노인 인권에 대한 의식 결여 등 개인 요소와 더불어 환경 그리고 인식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 시설의 노인학대입니다. 그렇다면 시설에서 노인학대를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방지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노인 돌봄 방법에서 제가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외 시간에는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지만 시설 서비스는 시설에서 노인이 머무르며 24시간 돌봄 제공자를 통해 돌봄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인 및 보호자들은 돌봄 역할을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 생활시설에 대해 양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즉, 가족을 대신해서 돌봐주니 감사하고 노인 돌봄에 대해 자격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니 더 잘 돌볼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한편 가족도 돌봄이 어려운데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얼마나 잘 돌봐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가집니다. 또 인지가 부족하고 아픈 사람에게 혹시나 보이지 않게 학대 또는 인권 침해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과 불안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시설에서 발생한 여러 인권 침해 보도들은 노인 생활시설에 대해 사회적으로 급격한 불안감을 파급시키기도 합니다. 만약 노인 요양시설 학대에 대한 기사나 잘못된 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기사를 노인 및 보호자 입장에서 접하게 된다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게 될까요? 일부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일반인, 특히 요양시설 입소를 고려하는 잠재적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시설에 노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부정적 인식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로 전체 노양 요양시설까지 모두 의심을 받는 사회의 인식은 잘하고 있는 시설 입장에서는 부당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회적 돌봄은 돌봄을 받는 어르신과 그 보호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용 가능한 잠재 수요자,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인 생활시설에서 인권 침해 또는 학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인 생활시설이 가족보다 더 잘 노인을 돌볼 것이고 잘 돌봐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인 생활시설은 경제적 이득보다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곳에서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직원은 선한 뜻을 가지고 가족보다 노인을 잘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실제 요양시설은 어르신을 가족같이 돌봐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많이 하고 시설명도, 효, 사랑, 편한 등 어르신이 입소하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노인 생활시설은 입소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며 가정과 같은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 인권의 주요 실천장입니다. 또한 그 실천의 장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은 인간 존엄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인지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유지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개인적 환경적 이유로 노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즉 노인 인권 침해 또는 학대가 발생할 여지도 함께 보유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인 생활시설은 다수의 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며 지리적, 공간적으로 보호자 및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있어 노인 학대가 다수의 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과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은폐성으로 문제가 더 심각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발생 현황.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노인학대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은폐성이라는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무엇을 노인학대 또는 인권침해로 보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정의가 존재하고 있어 노인학대 실태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되었던 통계를 통해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신고율은 2006년 1.5%에서
2016년 5.6%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건수로 비교하면 2005년 33건에서 2016년 238건으로 7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와 같은 결과는 2008년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이후 노인 요양시설이 급속하게 증가되어 그만큼 학대 발생 비율도 높아져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노인 요양시설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생활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실제 학대가 발생하여 외부 기관에 신고된 건수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즉, 학대가 발생했지만 신고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제 노인 학대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하려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노인 학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단, 무엇을 노인 학대 또는 인권 침해로 보는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의가 존재하고 있어 상호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과 대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연구 중 포스트 등의 연구에서는 미시간의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1년 이상의 돌봄을 제공했던 종사자 735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29.1%가 한 가지 유형 이상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두 가지 유형 이상의 노인학대를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조사 대상자는 15%였습니다. 특히 학대 행위 가해 경험자 214명 중 51.4%가 두 가지 이상의 노인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응답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대 행위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대 행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온 유형은 정서적 학대이며 주로 노인 환자에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서적 학대는 가장 빈번한 학대이지만 무시하고 넘어가는 학대 유형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빈번하게 반복하기도 합니다.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4.2%, 부당한 케어가 12.7%, 언어적 학대 11.2%, 정서적 학대 13.0%, 방임 16.2%, 성학대 0.6%, 재정적 학대가 9.2%입니다. 즉, 방임이 가장 높고 언어 및 정서적 학대, 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처우 등이 높은 비율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케어는 요양시설이 돌봄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학대로 약물 과복용, 약물 축소 또는 지연, 적절치 않은 신체적 규제, 부당한 압박감, 부적합한 배변 처치 또는 신체적 처벌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적절한 케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돌봄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케어가 되지 못한 상황을 말합니다. 다음은 아얄론 등의 연구를 보겠습니다. 최근 연구라 할 수 있는 이 연구에서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노인 학대는 9%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근무자 증언에 의하면 지난 1년간 36%가 신체적 학대를 목격하였는데 주 행위는 억제대 사용, 다양한 신체적 공격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81%가 정서적 학대를 목격하였는데 주로 격리, 모욕, 무시, 욕설, 고함, 협박 등의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근무자 중 자가보고자에 의하면 지난 1개월간 51%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른 적이 있고 17%가 거칠게 밀치거나 움켜잡은 일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증언에 의하면 본인 혹은 타인이 방임의 대상이 됨을 목격한 경우가 95%였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학대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는 노인학대의 정의와 구체적 학대 행위 제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노인학대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 조사로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 노인을 조사하였는데 대체로 20% 내외에서 노인 학대를 목격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노인은 방임 26.6%, 아플 때 적절한 조치 받지 못함 15.9%, 폭언과 폭행 6%를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과 노인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약 5,0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사례 중 정서적 학대 5.9%, 성적 학대 1.6%, 신체적 학대 1.3%, 방임 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소 노인이 목격한 노인 학대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2.8%, 반말, 욕설, 소리 지름 1.6%, 대답하지 않거나 무시함 1.5%였습니다. 종사자가 목격한 노인 학대는 반말, 욕설, 소리 지름 6.3%, 대답하지 않거나 무시함 4.4%, 창피를 줌 3.0%, 신체적 움직임이나 활동 제한 2.7%,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1.9%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학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학대의 정의와 구체적 학대 행위 제시가 상이하기 때문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유도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학대 민감성 갖기. 정확히 말하면 극히 일부 시설이 노인학대의 문제가 외부로 신고 또는 발견되어서 노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노인학대가 발생할 다양한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고 이를 관리 또는 예방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학대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노인학대 위험 요인들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하여 관리하고 예방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여 학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노인생활시설은 일종의 공동의 주거 생활인 사생활 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시설의 모든 사항을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노인 대부분이 신체적, 정서적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학대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노인과 종사자가 노인 인권 및 학대에 관련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의심이 되더라도 묵과해 버려서 심각한 상황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학대로 발견 또는 신고되더라도 정서적 학대 등 일부 행위는 그 증거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시설 종사자, 보호자, 그리고 외부의 관련자 및 기관 등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시설의 편리성에 의해 부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학대는 개인이나 시설이 아주 작은 부적절한 행위 및 상황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더 크고 심각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처럼 노인생활시설에서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사소하게 여기고 그냥 넘기거나 무질서를 방치하는 것이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생활시설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여 외부로 표면화되었다면 단지 한 학대 사례만이 아니라 이전에 부적절한 언행과 환경이 이미 수없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지나쳤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생활시설은 노인의 존엄성 유지를 주요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지만 이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면 오히려 노인의 존엄성을 침해할 위험성 또한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필레머와 무어는
학대는 일부 시설에만 해당되지 않는 보편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일부 시설에 해당되는 주목될 사건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시설에서 발생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내가 일하고 있는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서울시 소재 70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8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다른 종사자의 노인학대 행위를 목격한 경험을 물어보았을 때 15%가 노인학대를 목격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격했을 때 대처 행동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는 내부관리자에게 보고는 48%이고 외부기관 신고는 6%에 불과했습니다. 2건 중 1건은 그냥 묵인한 채 덮어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신고하여 표출되는 경우는 6%에 불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으로 유추할 때 2016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 사례가 238건임을 기준으로 보면 약 4,000건 정도의 학대가 목격된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 중 대부분은 시설 내에서 보고되거나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조사 결과에서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노인학대 여부 및 심각성을 목격자가 먼저 판단하여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라고 답변한 경우가 53%, 같이 일하는 동료를 신고할 수 없었다가 18%, 신고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가 1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심각성 정도에 따라 보고하거나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학대 행위자의 관계 때문에 묵인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목격한 당시 시점 외에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신고 여부를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노인학대는 수면 위로 올라와 빠르게 개입해야 할 사안이며 생활시설에서 이를 묵과하면 묵과할수록 더 확산되고 심각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시설, 종사자, 그리고 입소노인에게 미칠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인학대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63%가 입소노인의 특성 때문이라고 답했고 종사자의 부주의 및 의식 때문이라는 대답은 22%로 나타났으며 시설 내 전체 분위기 및 시설 환경 또는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해서라거나 학대 예방 대책 등이 없는 등 환경과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각각 4에서 5%에 불과합니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이유를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 행위자에게 찾다 보면 입소노인에게 학대받을 이유가 있다고 보는 오해나 종사자의 태도와 자질에만 원인을 묻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입소노인의 특성이 어떠하든 학대받을 이유를 가진 노인은 있을 수 없으며 종사자의 태도와 자질은 시설의 운영 환경 또는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그에 따른 예방 대책을 실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노인 생활시설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는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또 노인학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의가 있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고 어떤 행위가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사례는 요양보호사에게 치매 노인의 기저귀가 젖어서 갈아주기를 요구했지만 요양보호사가 제때 갈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인은 언어적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요양보호사가 기분이 나빠졌고 그로 인해서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거칠게 다루고 웬 오줌을 이리도 많이 싸나 하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노인은 요양보호사가 기저귀 갈아주는 것이 싫어 이를 거부하자 다른 요양보호사와 함께 강압적으로 기저귀를 교환하였고 이 과정에서 노인의 손목에 멍이 든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노인학대로 볼 수 있는 것은 기저귀 교체 요구를 무시하는 것과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것, 그리고 거칠게 기저귀를 교체하였고 노인에게 무시하는 말을 한 부분입니다. 또 노인을 강제로 제압한 점도 노인학대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파킨슨 질환이 있는 노인이 식사할 때마다 수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자 요양보호사는 모든 음식을 섞어서 한꺼번에 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 먹으려고 하지 않자 식사 시간이 지연됐다라고 생각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식사를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심하게 하고 식사를 다 먹지도 않고 식판을 치워버린 사례인데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식을 섞어 먹게 한 부분과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식사를 먹인 행위, 그리고 사례가 들릴 정도로 강제로 먹이고 식사를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식판을 치운 것은 노인학대에 해당됩니다. 자, 세 번째 사례를 볼까요? 세 번째 사례는 한 시설의 장이 경영이 힘들어지자 노인들이 기저귀를 너무 헤프게 쓴다는 이유로 기저귀 공급량을 줄이고 신문지를 덧대서 기저귀를 채우도록 지시하였고 더욱이 소변을 많이 보지도 않도록 식사량을 줄여 급식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이에 종사자들은 문제 제기를 하면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해고까지 되는 분위기 때문에 기저귀가 푹 젖어도 갈아주지 않는 등 지시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저귀를 제때 교체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사량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을 노인학대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노인학대인 줄 알고도 묵인한 점도 간접적인 학대에 해당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 민감성 갖기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 이해에 대해 학습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